제가 오늘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2002년에 공인회사 시험 합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이제 부여된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또 뻘소리하고 막 이러면 또 오신 또 보람들이 없으니까 핵심만 이렇게 착착 요약해가지고 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앞에서 막 이제 오후 내내 또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듣보잡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 쟤는 누구야? 뭐 너무 듣보잡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면, 머릿속에 또 안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제가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이런 역량들은 된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요건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충분한 또 강의 경력이 있어서 전달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갖고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제 레포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가 이제 레포 형성이 돼야지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려보면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에 월드컵을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4년 정도 이 업계에서, 회계업계에서 업자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10여 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또 회계사들이 외국계 컨설팅 펌에 가면 좀 있어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한 초중반에 이제 BCG 그룹이나 뭐 아니면 모니터 그룹 막 이렇게 IB 컨설팅 막 가면은 돈도 좀 더 많이 주고 막 또 있어 보이던 또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유행에 좀 편승해서 프라티비티라는 미국의 컨설팅 펌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가 이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컨설팅 펌이라서 저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미쿡 아저씨들한테 2000년도 초중반에 배워서 지금 2년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KPMG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삼정회계법인 막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들었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현타가 들었습니다. 어떤 현타가 들었냐면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구나. 회장님 회사구나. 이런 현타가 들어서 저도 한 6, 7년 전쯤에 독립을 해서요. 지금은 한서회계법인 파트너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드렸고요.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은 3일에서 요 책인데요. 제가 책 팔이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거 이제 많이 팔려도 사실은 뭐 제가 인세를 막 많이 받거나 막 이런 건 아니라서 이 책을 발간을 해서 내부회계 관리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서적들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사실은 볼만한 서적이 제가 쓴 책밖에 없으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에 보시면은 내부회계 관리도 실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요 제가 매년 막 이곳저곳에다 많이 이제 보내는데 금감원에도 매년 이제 감리위원 분들께 다 드리거든요. 국장님들한테도 드리고 이제 드리는데 가서 보시면은 감리 받으실 때 다 이 책 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 가시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합니다. 모니터 밑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쓰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감리하시는 분들도 이 책 보고 같이 감리를 하시게 될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공인부정조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CFE라고 하는데
그 Certified 그 Fraud Examiner라고 해서 예, 부정조사사 이런 그 자격증이 있고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 포렌식 있잖아요. 예, 포렌식을 하는 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C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공인전산감사사. 그래서 우리 ITOD 있잖아요. ITOD라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예, 설명을 좀 드리기에 예, 충분한 뭐 자격 조건 정도 되니까 그 오늘 이제 저를 보시면서 너무 듣보잡은 아니겠구나.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할 줄 알겠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의 경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인회계사회에서 강의를 드리기도 하고요. 예, 금감원에서 매년 이제 그 감리 팀장님들과 그 감리위원들 대상으로 이제 예, 강의를 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장사협의회 혹은 뭐 3일 아카데미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예,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혹시 필요하실 때 그런 거 좀 활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앞에 좀 약간 잡소리 좀 약간 좀 드렸고요. 그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판서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기둥이 있어가지고 판서는 많이 못할 것 같고, 판서 대신 준비된 자료하고 이렇게 말로써 말로써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이 많은 그 AI 있잖아요. AI. 얘는 만능인가? 얘 있으면 그냥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이제 필요 없어진 존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당연히 만능이 아니겠죠. 만능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부회계 관리도 혹은 내부 통제에 있어서 어떻게 더 나은 기법들을 우리가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뭐 이렇게 스캐닝을 좀 해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좀 이론적인 내용들, 그 내부회계 관리도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그 LLM 모형에 대해서 뭐 한계점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쭈루룩 막 넘어가서 보면은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나 AI 이런 것들 다룰 때 조금 개념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형식의 이러한 그 내용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동화 도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트나 혹은 뭐 제미나이나 혹은 뭐 챗GPT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거나 노트북 LM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거 설명드리냐면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로서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내부 통제를 적합하게 한다거나 혹은 회계 감사를 잘 할 수 있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이러한 기법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포드 법칙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저너레이티브 테스트 Z라고 부르는 저너레이티브 테스트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혹은 Z 스코어 같은 거 활용해서 이상징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노트북 LM 같은 거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부정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그 MRC 같은 것들, 매니먼트 리프 컨트롤을 어떻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조금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좀 넣어보면서 같이 시연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 조금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내부회계 관리에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다 전문가 분들이니까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쪽, 뭐 텍스 쪽에서 또 이제 업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이러한 그 업무라거나 아니면 그 이해를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명만 드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14시간 정도는 설명을 좀 드려야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뒤쪽에 좀 공통의 좀 이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조금 몇 가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 내부 회계 관리도 뭡니까? 내부 통제입니까? 내부 회계 관리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기 싫은 거, 재미없는 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부 회계 관리도가 막 너무 재밌어서 막 설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일 아침에 가서 막 해봐야지 하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조금 정신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또 어떻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뭐 내부 통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한다면 내부 통제라고 정의하시기보다는 위험 관리 시스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죠. 그래서 뭐 BIS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ALM 혹은 안티머니 런더리 AML도 있죠. 그래서 자산부채 종합관리도 있고, 혹은 그 안티머니 런더리도 있고, 그 다음에 ISMS에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보자산에서 보호하는 ISMS도 있고, 뭐 바도 있고,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 뭐 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는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계,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을 막는 회사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내부회계 관리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뭘 차용했냐면 내부 통제 이론을 잠깐 빌려와서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했는데, 그 내부 통제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코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코서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제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코서 큐브라는 깍두기를 보신 바가 있을 텐데, 이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부 통제, 그러니까 내부 회계 관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코소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야, 너네 있잖아. 그 내부 통제가 왜 필요한지 알아?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였냐면, 이 상단이 내부 통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니네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의 그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니네 내부 통제 필요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회사에는 여러 가지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야, 니네 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부 통제가 왜 필요하냐면, 회사를 둘러싼 법규 및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니네 이런 거 다 잘 지키려면 내부 통제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통제의 목적 세 가지를 이 코서 프레임워크에 담고 있는데, 이 내부회계 관리도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중에서, 리포팅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팅과 난 파이낸셜 리포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포팅은 다시 인터널 리포팅과 익스터널 리포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의 목적들 중에서,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 공시되는 익스터널 파이낸셜 리포팅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수단이 필요한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5가지의 수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제 환경, 그 다음에 위험 평가, 그 다음에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런 5가지의 수단을 모두 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장착함으로써 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엄청 쉬운 내용입니다. 엄청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목적을 설정을 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 필요한데, 제가
저희 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 아들내미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또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알 수 있는데, 부모들은 보통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냐면, 자녀의 성적 향상, 이렇게 목적을 설정합니다. 목적을 설정하면, 그것들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단들이 필요한데, 자, 저는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유튜브 좀 그만 봐. 학원 숙제 다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막 시킵니다. 근데 시키지만,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성적은 쉽사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쉽사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방법론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을 봤더니, 저희 옆집은 애들이 둘인데, 둘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냐. 저 집에는 어떤 방법론을 썼길래 이렇게 목적 달성을 하기에 수월했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집은 첫 번째로는 학부모가요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집안 모든 환경이 그 성적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돌아간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었고, 자,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위험으로 정의하는데, 그러면 성적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었는지 아니면 영어였는지, 그럼 수학 안에서 뭐 미적분이었는지 뭐 통계였는지 이런 것들을 성적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목들을 위험들을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항상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데에 자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에 수월하게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야, 너 유튜브 좀 보면 봐. 숙제 다 했어? 실제로 공부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저희 집과 다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또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강력한 정보력, 그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지 뭐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 요새 뭐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그러니까 학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조직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들을 취득하고, 전파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목들은 이 앞선 항목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0만 원을 줘가지고 학원을 보냈는데 어디 도망가가지고서 뭐 영화는 보고 있지 않은지, 떡볶이를 사 먹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하기에 훨씬 수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부모 A와 학부모 B의 방법론을 비교해 보시면 학부모 B의 방법론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훨씬 수월한 일반적인 어프로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서 프레임워크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5가지의 활동들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일반적인 어프로치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5가지 항목들을 모두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장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그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나 평가 및 보고 기준도 마찬가지고 감사 기준서 1100에서도 모두 다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5가지 항목들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모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 중에서 통제 환경과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 4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사 수준 통제, 엔터티 레벨 컨트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자, 통제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로 구현시킴으로써 우리가 전사 수준 통제와 업무 수준 통제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구축하면 5가지의 코소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의 이 구성 요소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러한 방법론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다 정도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업무 수준 통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현시키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예, 업무 수준 통제는 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업무 수준 통제를 구현시킬 때에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이게 뒤에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요 비가 내리고 있는 예, 이런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예, 그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예, 잠재 위험을, 예, 이렇게, 예, 도출해내고요. 그 잠재 위험을, 예, 막을 수 있는, 예, 내부 통제 절차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예, 잔여 위험을, 예, 도출해서 잔여 위험이 허용 가능한 위험, 예, 이하로, 예, 낮춰질 수 있으면 우리는, 자, 이 내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예, 성공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의 관리도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CM이 딱 이거잖아요. 리스크 앤 컨트롤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그 3단계가 예, 위험을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 통제를 박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예,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잔여 위험이 예, 허용 가능한 예, 위험보다 예, 낮아졌는지 이렇게 예,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예, 리스크 예,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 구현되는데 우리가 제가 여기 쓰진 않겠습니다만 예,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예,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써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리스크 어널리시스 예, 써서 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예, 첫 번째 예, 판서를 하면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예, 이렇게 써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위험을 식별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리스크를, 예, 어널리시스 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리스폰스 이렇게 해서 이게 3단계로 구성이 되거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절차는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리스크 리스폰스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리스크 리스폰스는 예, 다시 예, 4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위험 대응 방안 4가지가 있는데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답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예, 그 4가지가 뭐가 있냐면 예, 첫 번째로는 수용, 억셉턴스가 있습니다. 야, 리스크 이런 거 높은 거 말고 리스크 작은 건 우리가 안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 어보이던스.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미터게이션, 예, 경감이 있어요. 경감. 야, 위험이 높으니까 조금 줄여보자 이런 예, 경감이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유 혹은 전가라 그래서 야, 위험 이거 좀 야, 남한테 좀 던져봐. 야, 나는 좀 갖기 싫으니까 위험 좀 남한테 던져봐. 그래서 예, 공유 혹은 전가는 뭐야, 보험 같은 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예, 그 공유 혹은 전가 같은 경우에는 예, 위험은 나쁜 거니까 남한테 줄 때는 돈도 붙여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을 든다거나 예, 특정한 뭐 임직원 책임배상 보험을 든다거나 이렇게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예, 리스크 리스폰스 방식은 미터게이션입니다. 미터게이션. 자, 미터게이션인데 위험을 그러면 경감시켜서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지 그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회계감사 그 이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프라이어티, 예, 위험에 대한 크기를 결정할 때는 예, 2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예, 임팩트, 금액적인 중요성과 예,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인헤런스 라이클리후드를 갖고 예,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적 중요성이 높으면 하이 리스크. 그러면 위험 대응 방안 이런 거 하지 마. 야, 위험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어보이던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예, 금액적인 중요성이 낮고, 예,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로우 리스크 이렇게 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그 마더리스로 평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험에 대한 크기는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위험에 대한 크기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프라이어티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예, 리스크 프라이어티 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히트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트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트맵은 뭡니까? 히트맵. 이렇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빡 쏘면은 빨간데 막 뜨거운데 차가운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히트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따르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자, 우리가 그 위험 대응 방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미터게이션, 경감의 과정들을 가장 많이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위험을, 잔여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낮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자, 내부 통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험을 작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험을 어떻게 작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부 통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따만하게 큰 위험을 내부 통제를 통해서 작게 만드는 경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이려면 금액적인 중요성을 낮추거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면 위험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부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스크 익스포저, 그러니까 금액적인 중요성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부장님이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likelihood, 그래서 실제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부 통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에는 금액적인 중요성이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그 개념들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같이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우선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공통의 이해를 좀 갖기 위해서 좀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자, 인공지능은 우리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쟁이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대체한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I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자율 운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 운행 이렇게 하면, 이러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운전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나를 도와주는 도구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AI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고 나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도구라는 사실로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게 있고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못 세잖아요. 우선은 AI한테 피지컬 카운팅, 실사라고 그러면 못 세잖아요. 재고조사 좀 해와. 이런 못할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와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데, AI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벤포드 법칙, 그 다음에 그 Z 스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세 번째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징후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벤포드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Z 스코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방식을 쓰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앞단에 두 가지는 설명드릴 거고요.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회계 감사나 내부 회계 관리도 영역에서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디트 트레일, 감사 증적이 남지 않거든요. 감사 증적이 남지 않고 수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AI가 잘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 그러니까 내가 노가다 하기 힘들지만 쟤한테 노가다를 시키면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판단과 윤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도를 한다거나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거나,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실물 확인들, 그러니까 피지컬 카운팅을 한다거나, 우리 재고자산 실수한다거나, 현금 실수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유가증권 실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으로 새로 만든 기법이라거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AI는 그것들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LLM 모형 같은 것들에 대한 한계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 베프가 삼성전자에서 AI를 하다가 카카오에서 AI를 더 연구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뼛속까지 그냥 그 엔지니어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수염 기르고 막 이런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거 이제 발표할 때 언제 발표했냐면, 제가 매년 회계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회 발표할 때에,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머신러닝 이런 거 좀 알려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야, 그거 20년 전에 교과서에다 나온 거고, 요새는 나 저런 거 쓰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머신러닝은 크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뭐냐면요. 답이 있는, 그러니까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A는 B야. 야, 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은 자기가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학습하는 이러한 것이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제 비지도학습은 뭐냐면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갖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사진을 그냥 왕창 주면은요, 학습을 시키면 지가 막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는 것, 날지 않은 것. 다리가 4개인 것, 귀가 쫑긋하게 쓴 것, 이렇게 누운 거,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룹핑 시켜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들을 우리가, 비지도학습,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습하는 방법이 비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은 뭐냐면요. 강화학습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해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수행해봄으로써 실제로 해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네를 타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탈 수 있는 방법이냐, 이렇게도 타봤다 저렇게도 타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뭐 작은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프로드 리스크 이러한 부정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렇게도 해봐 저렇게도 해서 뚫릴 때까지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러닝 그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강화학습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세 가지의 개념은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약간 옛날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러면 뭘 쓰냐면 이렇게 LLM 모형을 씁니다. LLM 모형. 그래서 이 LLM 모형은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AI가 그 하고 있는 이 학습 방법은요, 실제로 그 인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이렇게 언어로 된 데이터를 갖고 학습함으로써 이렇게 생성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라우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름은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팜이라거나 아니면 라마, 노트북 LM 이런 것들을 갖고 다 쓰시는 것이 그 LLM 모형들,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Large Language 모델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추론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파랗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들까지도 학습함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LM 모형은 근데 한계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한계점이 뭐냐면 그 hallucination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그 LLM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인데요. 이거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해도 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듯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야, 너 틀렸잖아 막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hallucination이 있다. 그래서 걔가 얘기하는 것이 환각 현상이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아주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hallucination이 있다라는 한계점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서양 문화를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랑 막 잘 안 맞아. 이렇게 해서
그러신 경우에는 부장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부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향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또 답변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까지의 데이터 학습 데이터면 세법 개정된 것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LM 이러한 응답이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한 것과 다음번에 답변한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고 이해하시는 것,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다 모르시겠지만,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기업체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 회사는, 그 대기업 혹은 이런 데에서 혹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혹은 정보에 대한, 이러한 그 정책들이, IT 정책들이 좀 굉장히, 옛날 걸로 돼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고객 정보를 갖고 분석하면은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AI를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첫 번째로는 방식이 제미나이나 혹은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미나이나 챗GPT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 그래서 돈이 좀 많으시면은 챗GPT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거나 아니면 제미나이 워크스페이스라는 버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 관련된 그 분석하는 데이터 자체를 그 머신러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그 결론만 내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들이고, 그 SOC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부 통제 절차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는 그렇게 SaaS 방식이라고 하죠.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로 쓰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SaaS, SaaS 이렇게 해서 SaaS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못 쓴다. 우리 회사는 막 공공기관이고 막 이래가지고 온프레미스 방식으로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망밖에 못 쓴다. 외부망 아예 못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에 이렇게 LLM 모형을 구축하셔야 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LLM 모형이라고 합니다. SLLM 모형, Small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Small LLM 모델에서 SLLM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밖에는 없는데요. 요게 이제 한계점들은 뭐냐면 기업 내부 정보만 갖고 학습시켰기 때문에 약간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챗GPT거나 제미나이가 합숙한 데이터보다는 양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회사 내부의 정책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일반적인 답변을 주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퍼블릭에 공개된 이런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제로 검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많이 해결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의 LLM 모형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코팔럿 세 가지를 다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돈 내고 쓰고 있어서 세 가지의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보내보면은 얘가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답변을 내는지에 대해서 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뢰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LLM 모형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조금 일부는 좀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지금 50분이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좀 약간 잡소리라기보다도 이론적인 내용들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저희 잠깐 좀 10분 쉬었다가 실제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쉬는 시간에 이럴 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